중국의 금속 활자가 왜 한국에 있나요? 양심도 없는 민족입니다. 이 댓글 하나가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이런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걸까요? 3천만 팔로워를 가진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영상은 한국 국립박물관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의 국보라는 이 금속 활자, 이 혼천의 이 자수들. 모두 중국 문화를 훔친 가짜입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한국은 문화도 없는 나라군요.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니 충격적이네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군요. 50만 좋아요, 10만 공유. 이 거짓말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술사 연구자로서 이런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문화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폭력과 다름없으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문화는 분명 독창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유네스코가 인정했고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린 걸까?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른 항공편을 검색합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와중에도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이성은 더 생각해봐라고 말했지만 가슴속 불꽃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이 모욕적인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세상에 알리겠어.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아, 늦었네요.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는 엘로디입니다. 소르본 대학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동양 전통 문화와 시각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갖게 된 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논문 주제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던 중 우연히 한글 활자본의 정교함과 독창적인 구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문화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과감히 논문 주제를 바꿨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 특히 시각적 기호와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주제로 말이죠. 누구도 가지 않은 학문적 영역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영상이 제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겐 의심을 심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영상 속 배경이 바로 한국의 국립박물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공식적인 문화 왜곡이라는 의미와 다름없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아본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논문 주제도 더 깊게 파고들 겸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말이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마음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본 그 영상이 사실인지, 그 전시물이 정말 표절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맥락이 있는지 모든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정이 저를 얼마나 깊은 질문의 세계로 이끌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다시 꺼내본 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서울로 날아가 있었지만 제 몸은 아직 파리에 있었죠. 그 찜찜한 기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운 의문으로 변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단정지어도 되는 걸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을 누군가의 모방이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술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상은 버젓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시작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국립박물관 전시실을 하나씩 지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자수는 원래 중국 송나라 시대 양식입니다. 한국은 그저 이걸 모방했을 뿐이죠. 그는 전시장의 금속 활자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금속 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나라 때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그저 따라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천이를 가리키며 단언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중국의 고대 천문 도구를 흉내낸 겁니다. 표절, 모방, 그게 전부죠. 그 말 하나하나가 제 안의 상식을 자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한국의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유네스코가 인정했습니다. 자수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따라했다고 하기엔 그 안에 담긴 문양과 색감,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화가 났습니다. 근거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댓글들. 하지만 그 분노가 오래가지 못한 건 저 역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걸까? 인정하기 싫었지만 영상을 본 후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왜곡을 넘어서 제 정체성과 연결된 학문적 신념까지 흔들었습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따라했다는 주장 자체보다 그걸 전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었습니다. 그건 문화 비교가 아니라 문화 말살에 가까웠죠. 저는 그날 영상을 다 본 뒤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건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문화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그때 제 지도 교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영상 링크를 보내며 제 생각을 물었더니 그가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은 때때로 논문보다 값지다. 직접 확인하고 내 눈으로 보고 오렴. 그게 학자라는 거야. 그 한 문장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국립박물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동아시아 미술의 독자성. 교수님이 주신 그 책의 첫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영향관계에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독창적이다.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믿음 대신 확인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빠르면서도 정중했습니다.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영상의 내용으로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나요? 픽업 서비스를 예약한 기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첫 방문입니다. 학술 연구차 왔어요. 제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진짜 목적을 말해야 할까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국립박물관의 유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문화에 관심 있으신 외국인을 만나니 반갑네요.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죠. 그 우리 문화라는 표현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소유와 정체성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온 게 아니잖아.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 의심을 부정하기 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은 도시의 불빛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거리엔 활기찬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그들이 걷는 모습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당당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와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명동 근처의 대형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한자와 한글, 그리고 전통 문양이 책 표지 하나하나에 정교하게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젊은 여성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 특히 금속 활자와 한글에 관한 책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권의 표지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자 했다. 책을 펼치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왕이 직접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보급했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왕이 직접 만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어요. 당시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엇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훔쳤다는 사람의 언어와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언어 사이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폄하였고 다른 하나는 존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책 몇 권을 구입한 후 카페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문화재에 관한 영문 서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세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독창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책에 쓰인 내용일 뿐 실제 유물을 직접 보지 않은 한 진실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물관 입장권을 예약하며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면 뭔가 달라질까? 스마트폰 화면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장권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제 눈앞에 펼쳐질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왁자지껄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사실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짜 답이 있을까?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파리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그 영상 속 인플루언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표를 끊고 내부로 들어서자 적막감과 함께 정갈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전시관 벽마다 걸린 유물들은 조명을 받아 고요하게 반짝였고 그 아래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상세한 설명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조선 왕실의 의복이었습니다. 붉고 푸른 실로 촘촘하게 수놓인 문양, 꽃과 구름, 봉황이 어우러진 정교한 구도. 그 순간 저는 마치 책 속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를 실제로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수 옆에는 한 무리의 관람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신사가 손주로 보이는 어린 소년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왕비가 입던 거란다. 저 봉황 문양 보이지? 왕비만 쓸 수 있는 문양이었어. 소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베꼈다고 해요? 노신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하지만 우리 것은 우리 방식대로 발전했단다. 봉황도 중국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지. 제 마음에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자수, 영상 속에서 말했던 중국의 전통 문양과 닮은 부분이 분명 있어. 혹시 이건 정말 따라한 걸까? 그 생각에 자연스럽게 설명문으로 눈이 갔습니다. 이 자수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자연관을 상징하며 한국 고유의 상징 체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봉황과 연꽃의 배치는 조선 후기 궁중 미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 고유의 상징 체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의 자수도 꽤 익숙했습니다. 논문 주제로 삼은 적도 있었고 송대 문양과 오색실의 배색 구조도 비교해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앞의 자수는 분명 닮은 듯 하면서도 결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물관 도슨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제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자수와 중국 자수의 차이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중국 자수는 일반적으로 더 화려하고 가득 찬 구성을 선호합니다. 반면 한국 자수는 여백을 중요시하고 더 절제된 색감을 사용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 봉황 문양도 중국 것보다 더 단순화되고 상징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미적 취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걸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독창성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모방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한 발짝 물러나 유물 전체를 바라보는 순간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옆 전시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엔 금속 활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활자구나. 생각보다 작고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서로 다른 글자가 규칙적인 배열로 놓여 있었고 옆에는 그 활자로 찍은 고서의 복사본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완성도도 높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느껴졌습니다. 설명문을 읽으니 조선시대 금속 활자는 당시 유럽보다 앞선 기술로 인쇄문화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보다 앞섰다고 저는 순간 혼란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 제가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기술을 한국 박물관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누군가 말하는 듯 했죠. 엘로디, 이건 단순히 진실을 확인하는 여행이 아니야.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적 전환점이야. 그리고 그 전환점은 다음 전시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수를 지나 금속 활자까지 본 저는 이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한 문화가 자기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공간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혼천의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전시물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답다. 지금껏 책으로만 봤던 혼천이는 직접 마주하자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얇은 금속 구조물로 만들어진 이 천문 관측기는 곡선과 원형의 조합으로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하나의 철학 같았습니다. 설명문을 읽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혼천이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천문기기로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해 백성들의 농사와 생활을 돕기 위한 과학적 장치였습니다. 생활을 돕기 위한 천문기기.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혼천이의 이미지는 왕과 귀족이 하늘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만든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혼천이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 차이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 순간 이 문화가 가진 관점의 깊이에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형태와 기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건 표면적 모방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시장을 돌다가 마침내 훈민정음 해례본이 복제되어 전시된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글자를 만든다. 이 한 줄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와 권력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공부해왔습니다. 누가 글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는 그 사회의 철학과 인간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글자, 훈민정음은 왕이 만든 글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두를 위해. 세계사에서 그런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특권층을 위해 존재했고 지식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어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박물관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던 공공성, 공동체 의식, 학문과 정서의 조화가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답은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 훔친 문화가 아니라 스스로 세워낸 문명이다. 영향관계는 분명 있었습니다. 어떤 문명도 진공 속에서 발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철학과 미학으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권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화였습니다. 박물관 벤치에 앉아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화적 영향관계와 표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독창성은 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목적의 차이에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 펜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인간애가 녹아있는 문명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박물관을 나오면서도 저는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장이 교차했고 그 어느 것도 완성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박물관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가득 찬 것 같기도 한 기분이었죠. 제게 가장 큰 충격은 한국 문화가 단지 아름답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시선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따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표현하면 그건 매력이 아니라 존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 어떤 편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영상 하나로 한국을 의심했던 제 모습도 그리 떳떳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마음 한편에선 그렇게 변명하고 싶었지만 사실 저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의심부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늘 비판해오던 무지한 판단자의 전형이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엘로디, 너는 지금까지 문화란 걸 공부한다고 해놓고 정작 다른 문화를 직접 마주할 용기는 없었던 거야. 박물관에서 마주친 유물들은 누가 봐도 자기만의 언어와 질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방이 아니었고 의미와 맥락을 가진 자생적 문화였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친구가 제 그림을 보고 이거 나 따라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의 그 기분. 그 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조고 넌 흉내쟁이야. 그때의 수치심과 억울함이 오늘 제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한국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걸까? 문득 박물관 유리 진열장 너머에 놓인 유물들이 조금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유물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왔어. 그 순간 제 안에 오해라는 벽이 소리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질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구의 역사책들은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동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중국만 중심에 놓았을까?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화적 다양성은 또 얼마나 될까?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몇 권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연구 노트에 열정적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문화란 누가 먼저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제 안의 의심은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다음 날 특별 전시관에서 더욱 깊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물관에 다시 갔습니다. 첫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저 한 번 더 천천히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전시관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훈민정음 창제와 민중의 삶이라는 주제의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짧은 다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 영상 속엔 조선 후기의 나이든 농부가 훈민정음으로 쓰인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마. 입술을 떨며 천천히 읽는 그 남자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명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지배계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시 대부분의 국민이 한문을 읽지 못하던 시대 모든 이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움의 권리였고 말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왕이, 지배자가 스스로 글을 만들어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건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그 어떤 문화 이야기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철학이었습니다. 전시실에는 훈민정음이 어떻게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쓴 편지, 시, 일기. 그들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에게 쓴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자야. 할미가 글을 배워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구나. 저는 벽 쪽에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아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문화란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문화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익혀왔던 문화 개념, 서열처럼 정리된 세계사 속 영향관계, 어디서 유래했는가라는 도식적 사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정이 남았습니다. 존경. 저는 15세기에 이미 모든 일을 위한 문자라는 혁명적 사고를 실현한 이 나라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으니까요. 전시실 한쪽 벽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반대했던 양반들의 상소문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문을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세종대왕은 밀어붙였습니다. 그 용기는 또 다른 차원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훈민정음을 단순히 문자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위한 도구이자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토록 숭고한 글자를 만들어낸 이 나라 앞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의심했던 것, 오해했던 것,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역사는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을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질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 질문들은 새로운 연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의 변화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보았다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박물관에서 받은 안내 팜플렛들을 하나하나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며칠 전 봤던 중국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다시 꺼내봤죠. 이상했습니다. 영상은 똑같은데 느껴지는 감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엔 혹시 진짜일까? 라는 불안이 앞섰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단정짓는 걸까? 라는 질문이 앞섰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고 배경음악은 은근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감정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 영상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지지 댓글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걸까? 그때 처음으로 편견은 어디서 시작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정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편견은 때때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 즉 자극적인 프레임이 그걸 정당화해주죠.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 문화를 베꼈다는 말은 중국인이 느끼는 위기감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자기 우월감을 회복해주는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국의 잘못이라기보다 문화 패권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불안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수신자였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한 훈민정음도 그 사람의 영상에선 한문을 베낀 조잡한 문자로 표현돼 있었죠.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제야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한강을 따라 흐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도시,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견은 누가 심었을까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편견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였던 것이기도 하다는 점. 그걸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래 계획에 없던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소르본 대학의 지도 교수님께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이것이 제 논문 방향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비교 문화론이 아닌 문화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단순한 형태와 기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인간관이 놀랍습니다. 제 논문은 이제 형태의 비교가 아닌 철학의 비교로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위 논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꾸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단지 관광객으로 한국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의심과 편견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엔 영상 하나 때문이었죠.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자극적인 주장. 저는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 여겼고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이 작은 책상 앞에 앉은 제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감탄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이 나라의 문화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목적을 가진 자생적이고 살아있는 문명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이었고 배려였고 포용이었습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역사 그 자체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혼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기계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과학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화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외치지 않는다는 것, 조용히 전시되어 있고 조용히 남아있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자 한 건 저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광화문에서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원봉사로 한글을 설명해주고 계셨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은 외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진실은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진실은 화려한 포장이나 큰 목소리가 아닌 조용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을 남기는 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엘로디, 너는 결국 정답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었어. 진심을 만나러 간 거야. 제가 만난 한국은 누군가의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고유한 세계였고 독립된 언어였고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학문적 발견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시선이 바뀌었고 제 가치관이 변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돌아가면 많은 것들을 바꿀 계획입니다. 제 논문의 방향을 수정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접한 편향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런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은 진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무지했던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토록 귀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게도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조용한 문화가 제 삶을 조용히 바꿔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살이 유난히 강하던 그날 국립박물관을 나서는 길에 저는 한국인 학생들의 소풍단체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문화유산 앞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문화를 물려받았는지 아직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지금의 저처럼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진정한 힘이니까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가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챙겨온 박물관 팜플렛, 지하철 영수증, 전통문양 엽서를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그 조각들은 그저 여행의 흔적이 아니라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인 훈민정음 엽서를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단지 한 나라를 새롭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문화란 서로 영향 주고받는 역사적 흐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철학이 있고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묵묵히 이어온 이들의 땀이 있다는 것을요. 소르본 대학으로 돌아간 첫날,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로디, 내 이메일을 받았다. 논문 주제를 바꾸고 싶다고. 네, 교수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좋아,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과 나누렴.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의 철학적 기반과 그 현대적 의미라는 새로운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몇 교수들이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을 본 후엔 모두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 강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한 소규모 세미나를 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죠. 우리는 왜 동아시아 하면 항상 중국과 일본만 생각했을까요? 제가 던진 이 질문에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영상 하나를 확인하려고 떠났던 여정이 결국 제 마음을 바꾸고 제 생각을 바꾸고 제 삶까지 바꿨습니다.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창조의 배경에 깃든 진심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왔습니다. 여행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블로그에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영상에 대한 제 반박 글에 달린 댓글이었죠. 당신의 글 덕분에 저도 한국 문화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한 줄이었지만 그건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때로는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이들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되신 겁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은 그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에 있습니다. 제 책상 위 한쪽에는 지금도 그 훈민정음 엽서가 놓여 있습니다. 힘든 날엔 그걸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엔 아직 내가 모르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의 문화는 제게 철학이자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엘로디로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모방이 아닌 독창적 정신에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빛나는 우리의 문화유산, 세계가 마침내 그 진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습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재발견된 우리 문화의 가치, 가슴 뿌듯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만의 빛으로 세계를 밝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빛나는 우리 문화의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감동 사연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가 세계 속에서 더 빛날 그날까지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